안녕하세요. 자치분권대학의 이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총괄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에 전면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1949년 제정된 이후에 1988년 또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것에 이어서 세 번째 전면 개정 또는 전부 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문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 175개 조항이었는데 211개 조항으로 확대되었고, 내용적으로 보면 개선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정부 형태를 다양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했다든가,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인사자율성을 회복했다든가, 또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와 지방이 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든가, 반면에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될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충성의 원칙을 명시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강화한다든지, 또는 직접민주주의를 개선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개선 과제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은 약속과는 달리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완전한 개정, 또 불완전한 개혁에 이어서 이번 정부에서는 좀 제대로 된 지방자치 제도가 마련되고, 또 지방정부도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성의 원칙을 관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방자치법 제11조 2항에 보면 이 국가와 시도와 시군 간의 사무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시도는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를 처리하고 국가는 시도가 어려운 사무를 배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충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보충성 원칙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보충성의 원칙이 단순한 사무 배분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사무 수행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과 시대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무 배분은 그 중에 극히 일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또 더구나 이 민간하고 이 공공주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 간의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이번에 개정된 것에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보충성 원칙의 철학과 시대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스위스의 헌법처럼 국가의 업무를 배분하고 수행함에 있어서는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와 같이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개념을 법에 사용해서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이러한 보충성의 정신에 따라서 그 업무를 선정하고 또 수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겠다고 이제 정부마다 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난번 2021년 개정에서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8조 1항인데, 이제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해놓고,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세계의 모든 지방자치법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소위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다 하는 나라들의 법률들을 보면 우리 같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할 때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도 뭐 지방자치를 그렇게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본조차도 이런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없었습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될 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이것만 명시를 했지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법률의 위임이 있는 조항이 없었는데 이것이 들어간 게 1956년 들어갔던 조항인데 지금도 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를 통해서 행정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주민에게 돈을 푸는 그런 정책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조항은 반드시 풀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 조항과 의무 부과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항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많은 일들이 발목이 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는 조례로서 해야 된다. 당연히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법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들은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커다란 오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입법권을 강화해서 입법이라는 게 뭡니까?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죠.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정책을 조례로 위반할 수 있도록 그 발목을 풀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민자치회 문제입니다. 2000년에 도입되었죠. 그래서 거의 한 20여 년을 해봤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야,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여기에 관여를 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반 주민들은 도대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 근데 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뭐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처럼 어떤 세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또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자를 합쳐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주민의 자발적인 자율적인 그 비영리 활동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이 그 공적인 영역에서의 자치는 작동을 안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자치회가 지금 수행하는 그런 활동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동네 가꾸기 문제라든지 또는 이 마을 지도 만들기 또 이웃과의 이 친교 뭐 이런 활동은 순수 민간 활동으로 하도록 해서 이 민간이 자율적으로 관의 간섭 없이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고요. 세계적인 추세가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뭐 이런 데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풀뿌리 자치를 그 단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시군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풀뿌리 자치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따로 선진국 수준의 풀뿌리 자치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참여 활동에 아주 정점을 이루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죠. 그래서 이거를 이 참여정부 때 여러 가지 도입을 했는데 잘 활용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민들이 직접 지방 문제를 결정하는 그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설정을 해놓고 또 대상도 제한해놓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또 더구나 지방의회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그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지방 주민투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이제 보장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소위 말하는 일당 지배가 이루어지는 여기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지방행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여당, 야당 이런 걸 떠나서 지방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대해서 그게 주민의 의사에 반하면 주민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걸 못하니까 일방적인 그 대다수의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그러한 결정들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이제 여러 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비토권을 스위스는 물론이고 우리 가까운 대만에서도 그런 걸 다 법제화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독 거기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거 때 이제 자꾸 이제 이 퍼주기식의 그 공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재정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시행을 하면 굉장히 지방 발전에 큰 도움은 안 되면서 재정은 낭비가 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재정 주민 투표죠. 스위스 같은 경우 보면 쥐리시에 그 지하철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이제 세금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것을 거부해서 노상 그 철도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세계적인 관광 자원이 된 거죠. 건설비는 5분의 1 정도 들고 주민 친화적인 이런 교통수단이 마련된 거죠. 그게 이제 재정 주민 투표라 그러는데 그건 이제 우린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풀어주면 이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직접적인 통제, 더구나 이 예산 절감 효과, 뭐 이런 것이 크게 향상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독소조항의 하나로 이제 거론되었던 것이 이 주민투표율이 3분의 1이 안 되면 주민투표를 아예 결과를 개봉도 하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지금 막아놨었죠. 근데 이게 지난번 2021년 개정에서는 이제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몇 달 전에 4월 26일 날 저게 이제 최소 투표를 4분의 1로 높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민투표법에 4분의 1이라도 고쳤다면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도 당연히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못 고쳤는데 저것도 이제 앞으로 개혁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뭐 참고로 얘기하면 스위스 같이 직접민주주의가 발달되었고 역사가 오래된 그런 나라에서는 이 최소 투표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투표율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투표자의 과반수로 이제 그 소환 여부 또 주민투표 여부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뭐 그렇게 운영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특히 그 주민 소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보궐선거의 경우에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몇 프로, 20%뭐 이런 정도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다수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고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유독 소환의 경우에만 이 3분의 1 룰을 적용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제 모순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이 자치가 기초보담도 광역 중심으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특히 그 주민 생활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 그다음에 경찰, 소방 이런 게 이제 다 그 광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주민들은 이런 서비스, 교육 서비스, 치안 서비스, 소방 서비스의 생성 과정에 거의 참여를 못하고 그냥 소비자로서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소방 이런 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민 참여도 간접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 경우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광역에서는 이 기초가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무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을 필요로 한다 할 정도로 마을 전체가 아이의 교육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교육이 그 한 지방, 한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면 아마 교육 내용이 굉장히 주민들의 수요, 또 주민들의 실제 상황, 여기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걸 교육을 광역 단위로 하다 보니까 뭐 경기도 같은 경우 뭐 주민 수가 한 1,300만 되는데 이건 뭐 한 웬만한 유럽의 국가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이 어떤 서비스라기보다도 교육이 획일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건 사람에 따라서,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또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화되어야 되는데, 이 개별적인 사정은 다 무시되고 획일적인 표준에 맞추는 이런 피교육자가, 교육 수요자가 이 대상화되는 거죠. 어떤 그 고유한 특성은 무시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기초 중심으로 가는 뭐 그런 것을 한번 실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걸 실험하게 되면 지금 광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주민들 수요, 또 주민들 만족도 이런 것이 높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안 문제인데요. 작년에 이 경찰 자치경찰을 도입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그 시행을 했는데, 이게 2006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해가지고 그게 참 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인정받은 그런 제도하고는 전혀 다른 제도를 뭐 몇 달 사이에 도입을 했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경찰이 자치사무까지 수행하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치경찰을 도입했다는데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체감 치안, 이건 뭐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치경찰을 원래 제대로 된, 또 우리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의 자치경찰로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 같은 데서 이제 이 자치경찰이 도입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우선 순찰이 늘었습니다. 이 순찰이 늘으니까 주민들은 체감적으로 경찰이 자치경찰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게, 제주도에서 지금 우리가 2006년부터 그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게 이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 자치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시도의 자치경찰 모델로 이제 도입을 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다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기초 단위에서 한번 그 실험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자치경찰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에 광역 단위에 이걸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우리 생활치안에 대한 거는 기초에서 담당하도록 한번 시범 실시라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강의를 맺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 책임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걸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그게 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간섭받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그게 이제 지방자치의 본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섭만 안 하면 우리 지역은 우리가 잘 살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건 말하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해서 잘하면 가장 그 주민들이 행복하고 번성하는 그런 지방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또 잘못되면 주민들의 서비스도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행정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결정에 관여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 또 우리 지역의 운명은 바로 우리 주민들의 어깨에 달려있다 하는 자치의식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